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만난 남자와 결혼하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취미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았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이득을 얻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가 외출하면 주 3회 요가 수업을 다니고 커피를 마시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았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다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현재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로 영어를 가르치던 아이의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희는 서로 과외하는 요일이 달랐지만 아이의 성적이 좋아서 그 부모님께 저녁에 초대를 받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인 복학생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항상 등록금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 부모님도 사업에 실패하셔서 저도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죠. 비슷한 처지에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졸업이 한 학기 남았을 때 남편의 남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아르바이트비는 고스란히 동생의 병원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마감이 다가오는 등록금을 내지 못한 남편은 고민하다가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나는 망설임 없이 제가 모은 학비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당황한 남편은 거절했지만 나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오빠가 빨리 졸업하고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결혼할 편이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알아봤는데 아마 큰 문제 없을 거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거야. 학기가 끝나면 아르바이트 2개를 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너는 내 걱정하지 마. 이번 학기에 오빠는 취업 준비에만 열심히 하면 돼. 화이팅. 아니야.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 돈을 받아서 남자친구인 척 하는 거야? 매일 분식집 떡볶이를 사주는 것도 미안하지만 그만하자. 이젠 돈까지 탐내면 나 진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거야. 그런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결혼하려는 거 알잖아. 오빠가 취업하면 우리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열심히 지원하기만 하면 돼. 고마워, 은진아. 내가 어떤 복을 받아서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평소에 감정 표현이 크지 않던 남편인데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몇 달 후에 남편은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을 지경이었을 정도로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직장인이 되자 삶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남편은 취업 기념 선물로 반지를 내밀며 쑥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프로포즈를 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첫 만남을 가졌어요. 남편의 가족은 홀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우리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요. 저는 가족 각각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인사를 나갔는데 남동생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의 결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이후 남편은 바로 우리 집으로 인사를 나가셨고 우리 집에서도 남편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든든한 직장을 가진 우리 남편에 대해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양쪽에서 상의한 끝에 작은 예식장을 잡고 다른 과정도 간소화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알뜰하게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요? 너도 우리 재민이가 1등 신랑이란 건 안다. 걔가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다니고 있는 것 알잖아.
주변에서 중신 서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 피곤할 지경이야. 그런데 그런 내 아들이 너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막을 생각은 없다만 그래도 받을 건 제대로 받고 시켜야겠다. 이겨 잘 보고 가서 부모님과 상의해봐라. 직장 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네, 오빠와 함께 우리는 식도 혼수도 간단하게 하자고 했지만 아니, 고아와 결혼하니 혼사는 집안끼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소꿉장난하듯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 시집을 생각하지 말고 재민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제대로 다 갖춰서 시집을 봐야 할 거야 라고 말씀드린 후 저는 갖춰서 대꾸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적어주신 혼수 목록을 펼쳐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한 비싼 혼수 품목들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친정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채 씨가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빠, 우리 그만하자.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결혼은 못하겠어? 뭐, 은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우리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한 거 잊었어.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봐, 이거, 오빠. 부모님이 그저께 우리 회사에 와서 주고 가신 거야? 오빠가 1등 신랑이니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 오빠, 난 이렇게 해갈 수도 없고 해갈 생각도 없어. 전 그런 며느리를 원하시면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랑은 헤어져야지. 이게 다 뭐야? 정말 이걸 우리 엄마가 주신 게 맞아. 당연하죠. 지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궁금하네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 참견하는 이모들이 엄마를 걱정하고 들끓인 모양이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둘리게 해서 미안해요, 은진아. 오빠가 난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령 오빠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은진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지만 너 지금 화난 건 아니잖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남편은 애타는 표정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보자 매몰차게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며칠 후 남편은 밝은 얼굴로 찾아와 시어머니가 혼수 요구를 처리하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 좋게 시작하는 결혼도 살다 보면 삐걱거리기 마련이라는 듯 처음부터 얼굴 붉힌 사이가 나중에 좋아질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헤어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몇 달 후 제출이 잔뜩 껴있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남편은 무척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쉽게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결혼하여 남편의 여동생이 아들을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러 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로 시댁에 불려가야 했지만 정성을 다해 노력했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즉시 가까운 시댁으로 이동하여 시누이의 속옷 세탁과 집안 청소를 맡았으며 다음 날엔 산모가 먹을 미역국 2가지도 만들었어요. 종류로 요리를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유별나게 청결한 시아버지가 한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일회용 기저귀 때문에 난리 났잖아. 기저귀 안에 든 흡수제가 인체에 나쁘다는데 엄마, 천 기저귀 좀 만들어다 줘요. 그래, 하긴 그렇지. 그런 게 어린아이들 몸에 좋을 리 없지? 엄마, 내일 시장에 가서 해올게. 그런 거는 재래시장에 가야 할 거야. 그리고 다음날 시장에 다녀온 시어머니는 정말 청기저귀를 끊어 오셨으며 결국 저는 퇴근 후 그 기저귀 빨래까지 해대느라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와 어머님은 저를 향해 따뜻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는 다음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은 제와는 다르게 애교가 넘치고 어머님과 주기가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예, 너 퇴근하면 장 좀 파와. 조기하고 잡채 거리랑 육전도 부치게 해. 한우도 좀 사와. 네 어머니, 근데 오늘 무슨 날인데요? 제 수첩에는 안 쓰여 있어서요. 시어머니께서 사왔으면 사오십시오. 왜 이리 꼬라지 묻는지 알고 싶어 하나? 곧 알게 될 것이니 한 가지라도 빠지지 말고 잘 챙겨서 오십시오. 내가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장을 보러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각하지 못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대뜸 결혼을 하라고 하시며 음식을 요청하셨고 동서는 방으로 부르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했다고 하셨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팔을 걷어붙여 잡채와 육전 조기구이를 해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을 준비하자 마침 동서가 주방에 얼굴을 내밀었어요. 형님은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동서 아버지 아니 그럼 이 음식들이 다 동서가 친정에 가져갈 것들이란 말이야. 네 혹시 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놀라고 황당한 마음에 동서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이 사돈님의 생신이라고 한다. 제가 몰랐으면 몰라도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뭐 별로 달리 선물을 하기도 그렇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좀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지. 준비 다 했으면 저기 참기를 꺼내서 보기 좋게 좀 담아봐라 하네. 근데 사돈님 어르신 입맛은 동서가 제일 잘할 텐데 왜 그걸 몰라 물어. 이제 시집 온 내가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할 거야? 아니야, 왜 이렇게 동서 안 시키고 있어? 너한테만 일 시켰냐고 난 무슨 그런 거냐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입맛을 제가 잘 모르니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아빠는 혈압 때문에 조금 싱겁게 드시는데 전반적으로 음식의 맛이 좀 세련이요. 어차피 해주실 거면 좀 물어보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은 나쁘지 않으니 잘 전해드릴게요. 형님은 동서가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음식을 쭉 둘러보고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결국 혼자 남아 마무리로 설거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동서 손에 음식을 들려보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도 데려오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만든 음식들이었는데 동서와 시모는 불평만 할 뿐 고마움의 인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에게 구박받는 제 모습을 보며 시누이와 동서도 은근히 절 무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덧 그렇게 흐른 세월이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이 무색하게도 저에 대한 어머님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갖 집안 행사에 불러다니며 일을 했지만 맨몸으로 시집온 며느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말끝마다 억울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너 그때 남편한테 고자질하니 속이 시원하다고? 그도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말에 토 한 번도 안 달던 아들이었는데 혼수해 오라고 한 번 했다가 얼마나 길게 날뛰는지 내가 기가 차서 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대로 말씀드려서 해결된 줄 알았어요.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해요. 그런 여자들이랑 애쓰면 얼마든지 제대로 갖춰져 결혼할 수 있어요. 그가 너만큼 안달인 여자랑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줄 서 있는 걸 넘었어요. 아마도 저는 애써 받아들였겠죠. 새해 주저 안 먹고 떨렁해 오거나 그러고 있지. 너 그 자리 차지하는 사람 참 재주 좋아. 항상 그러던 습관이었죠. 엄마는 20년 동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절로 호색해 하셨던 엄마께서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엄마의 소식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신 후 어느 날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맨발로 동네를 배회하셨다는 전화를 받은 후에야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고 모두 모여 상의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우와 동서는 마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시집와서 그날까지 한 번도 며느리로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편찮으시자 갑자기 맏며느리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출가한 외인이라서 제가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럴 때는 마지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머님이 평소에도 형님을 가장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도 있었고 형님네 모신다는 것이 어머니의 건강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속이 뻔히 보이는 두 여자의 말에 남자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물끄러미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남편의 마음속 소리를 들었고 말했어요. 남편도 또한 역시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실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 수 없이 어머님의 치매 발병을 알게 되었고 20년 넘게 다닌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미련이 없으면 거짓말이겠지만 이후 어머님을 모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남편에 대한 보답으로서 결국 회사 일까지 그만두고 어머님과 24시간을 붙어 지내며 치매 수발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시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자 어머님은 갑자기 제게 호의적으로 변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저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더 다가가서 마음을 터놓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머님을 모시고도 신이와 동서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오수 없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전화만 하기 바빴네요. 그러다 비로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우이의 태도는 어머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저를 감시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엄마 목욕은 자주 시켜드리죠. 마지막 목욕이 언제였죠? 어제 하셨어요. 날이 더워서 안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머리를 긁으세요? 제대로 씻겨드리는 거 맞죠? 그리고 그건 며칠 뒤에 나타난 동서도 마찬가지였네요. 형님, 냉장고 좀 봐도 돼요. 어머님이요? 식사하시는 건 잘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요즘 어떤 반찬을 드시나요? 요즘에는 오이지랑 많이 드시나요? 냉면도 좋아하시는 거죠? 어머님, 기운 없으시다면 그런 건 드셔도 돼요. 고기 같은 거 좀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불씨를 찾아와 어머님을 잘 모시는지 감시했어요. 두 사람의 속을 뻔히 알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6개월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걸 느꼈어요. 목욕을 시켜드리다가 어머님의 몸에서 작은 멍자국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산책 중에 무엇에 부딪힌 건 아닌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져야겠다고 생각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멍은 사라졌다가 한동안 후에 간혹 다시 생기곤 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볼까 고민했지만 괜한 일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선 제가 어머니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가족들에게 알려야 했는데 혼자서 처리하려다 결국 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신이와 동서가 함께 닥쳤던 때였고 마치 불심검문을 받듯 저를 취조하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머니의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던 중에 갑자기 신우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래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엄마 몸에 멍이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신우의 부름에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는 소리에 헐레벌떡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요, 아가씨? 왜 그러냐니요? 이거 안 보여요. 엄마 몸에 멍이 들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혹시 언니가 엄마 때렸어요? 아가씨,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요. 어머님을 때리다니. 그러자 동생이 신우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보세요. 여기 어머님의 팔과 다리가 교묘하게 옷으로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만 멍이 들어있잖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부터 그런 것이 생겼다가 없어지곤 했는데 산책 갔다 다치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 병원에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무슨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 했거든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언니,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언니가 24시간 곁에 있는데 엄마 몸에 멍이 된 일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래, 형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 나도 이상하다고 했잖아. 가끔 그렇게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한참 만에 다시 생기고 그랬다니까. 아니, 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빨리 전화해서 막내를 부르세요. 나는 우리 남편을 불러야 하니까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은 정신없이 나를 몰아붙이던데 이내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던가 봐요. 잠시 후 야근 때문에 오지 못한 우리 남편을 제외하고 막내 시동생과 시누이의 남편이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이민재판을 받는 듯이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 되는 걸 어느새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우리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취약한 노인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오빠님은? 언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형님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어머님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해서 아프신 분께 그런 행동은 옳지 않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을 절대로 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실까요? 우리 엄마에게 어떤 행동을 한 건가요? 겉으론 착한 며느리처럼 조용히 있다가 뒤로는 우리 엄마를 때리며 화를 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난 너만 믿어. 노인 학대로 신고하고 콩밥을 먹게 할 거야. 봐봐 뭐라고? 아가씨, 그것이 그동안 어머니를 모신 것인지 내게 한 말인가요? 그동안 모신 것인지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경찰에 가서 조사해봐야겠어요. 애초에 언니가 오빠를 조종해서 혼수를 안 하고 결혼할 때 엄마가 본 것은 밖에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엄마 탓을 하며 화풀이를 하는 건가요? 왜요? 진짜 아니라고요. 왜 귤이에요? 정말 여보세요. 빨리 경찰에 전화하세요. 여기서 노인 학대범을 체포하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로 가요. 친구가 이렇게 확실한데요. 발뺌할 수 있는지 어디 경찰서 가서 보자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이와 동서가 저를 양쪽에서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죠. 저는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뒤늦게 도착한 우리 남편이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 손 떼놔. 오빠, 우리 그동안 속고 있었어.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야. 이 여자, 너 말 다 했어. 연희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 대뜰에 와서 저를 신이와 동서에게서 떼어 놓았어요. 남편은 거친 숨을 내쉬며 가족들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공격하지 않았으니 안달이다. 오늘 내가 갑자기 찾아가니 엄마의 온몸에 멍이 나 있었어. 억장이 무너져서 오빠도 한번 봐봐. 엄마의 팔과 다리에 온통 멍이 들어 있었어. 그게 무슨 일이냐, 멍이라니? 그것도 옷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곳에만 있었다니. 말하던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언니가 그 사람을 보고 분명히 엄마가 지금 혼이 없어졌다고 구박한 거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줘. 요점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언니가 하루 종일 엄마와 붙어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엄마가 무슨 이유로 멍해서 조용한지 알려준 적이 있었나 했어. 자기가 구린 줄 알기에 오빠도 모르게 둘러닌 건가 했거나 아니면 그래서 여태까지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했을까 했어. 신우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서서히 고개를 돌리고 제 얼굴을 쳐다봤다.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남편에게 응시했다. 그러자 남편은 결심한 듯이 가족들을 향해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키는 게 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휴대폰이었다. 의아한 마음이 든 저는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님의 휴대폰을 만지며 살펴보더니 갑자기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남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무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친우이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니네 언니는 시장에 갈 때도 혼자 계시는 엄마가 혹시 낙상이라도 하시거나 집을 나가실까봐 항상 걱정을 해. 그래서 휴대폰에 영상통화 기능을 켜놓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달에 본 결과 엄마가 가끔 휴대폰을 잘못 건드리신 것인지 영상통화가 가끔 녹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오빠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휴대폰 속에 저장된 영상을 찾아봤더니 범인이 자기가 찍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였어. 내가 확인해 볼래? 범인이 누군지. 남편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신우이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을 확인하던 신우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가족들은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때 신우이가 더듬거리는 말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우리 영석이가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죠? 당장 전화해서 그 아이를 부르러 가서 데리고 오기 전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요? 어디서 좀 보여주세요. 동서는 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휴대폰을 빠르게 낚아채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곧바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영상을 본 우리는 모두 경악하고 말았어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신우였다.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모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신우의 아들은 재수를 낳는 와중에도 외할머니를 살들이 챙기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얼마 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왔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베이 과자를 사서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곤 했는데요. 그동안 남편과 나는 그런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며 늘 칭찬해왔어요. 그러나 착한 손자인 척 연기를 하며 그동안 어머님에게 몹쓸 짓을 해온 것이 바로 조카인 다니엘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영석이가 왜 도대체 불렀는지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도 모를 일이니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 신우이는 너무 놀라 아들에게 전화할 용기가 차마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조카를 불렀는데요. 그리고 수만이던 30분이 지난 후 드디어 사건의 주인공인 신이의 아들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밝은 얼굴로 들어온 조카가 무거운 어른들의 표정을 보고 인해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조카에게 다가가 휴대폰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고 신우이의 남편은 자신의 아들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신우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려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우리 남편이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에 10만 원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막을 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아하는 옷도 살 입으라고 하며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그 돈을 마음껏 쓰실 상황은 안 되었지만 남편이 어머님의 상태가 좋아지기를 소망하며 주시는 것임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화장대 위에 놓인 도자기 안에 모아두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방문한 조카가 우연히 그 도자기 안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조카는 재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돈을 몰래 가져다 쓰는 것에 중독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들어보면 그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버릇이 되고 나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자기가 비어 있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할머니가 일부러 돈을 감춰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손찌검까지 치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을 들은 남편은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조카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넌 공부가 먼저다. 먼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면 군대 가서 먼저 사람부터 되고 난다. 너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돼,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공부해야 돼. 퇴학은 해야지. 대학에 이런 놈이 가면 무슨 할 일이 있겠어.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대학을 보내든 말든 결정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는 놈을 돈 쓰고 대학에 보내는 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할머니를 배려해야지. 매달 찾아오면서 가정을 위하는 척하고 그 뒤로는 그런 꼴통이 있는 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저 놈은 해병대 같은 데 보내서 고생을 해봐야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빠, 제 몸도 약해. 해병대에 보내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대처할게. 자기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걸 그냥 넘어가냐? 오빠 제발요. 한 번만. 한 번만. 신우이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바닥에 엎드렸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다한 것 같다. 굳어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군대에 가기 싫으면 감옥에 가도 되겠네요. 어디로 가든 인간으로서의 교육은 받아야 하니까요. 오빠,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세요? 조카에게 감옥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병대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영석이가 해병대에 가고 너와 재수 씨는 일주일에 이틀씩 교대로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수발 도와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영석이가 신고할 거라고. 그러면 엄마는 막내네 집으로 모시게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엄마를 돌봐줄 차례니까. 이해하셨죠? 아주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번에 일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두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혔는지 모를 만큼 부탁드립니다. 입만 달고 오셔서 참견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봐서 무시해온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나서려 했는데 오늘 재수 씨가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20년 동안 시달리면서도 회사까지 그만두었다가 오셨던 분을 순간적으로 놓인 학대범으로 만드는 것이 되곤 합니다. 항상 시비를 걸어온 분이 어디서 잘 찰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했던 일에 대해 미안합니다. 아주버님, 교대로 와서 어머님을 돌보는 것을 제게 맡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뗐다고 말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 동서는 저에게로 접근하며 최근까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신이와 동서의 조카를 해병대 자원 입대시키고 주일식 사이를 대신하여 시어머니를 돌봐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생각조차 못했던 시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후 사건의 주요 인물인 조카는 눈물 흘리는 신우이에게 배웅을 받으며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제 남편과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제 자신일 때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삶의 즐거움이에요. 물론 나머지 3일 동안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봐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믿었던 손자에게 몹쓸 때까지 당한 시어머니가 이제는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보다 더 열심히 진심을 다해 어머님을 보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저를 늘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남편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